이렇게 미국의 그 실물 경제나 금융 문제만 놓고서도 엄청난 이 전환기가 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 중요한 이슈가 또 전환적인 이슈가 3개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문제, 인구 문제, 기후 문제잖아요. 그것만 이제 딱딱딱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술 문제가 전환기예요. 디지털 전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이 산업혁명을 보통 4차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막 최대한 나눠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는 전체적으로 농업혁명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기계혁명인데 기계혁명이 이제 제1기계, 제2기계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4차까지 왔어. 그럼 이 각각의 특징이 뭐냐?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예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뭐예요?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했다. 이런 거예요. 그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계속 발달을 했겠죠. 이렇게 자동화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뭐냐면 그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이 동력상에서 전기로 바꾼 거니까 뭐예요? 에너지 유연성이 커지는 거죠. 에너지 활용도가 이때는 석탄이지만. 그러다가 이걸 컴퓨터 했어요. 컴퓨터로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능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혁명이라고 하는데 저거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두뇌 노동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컴퓨터까지는 인간이 입력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입력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했던 일 중에 육체도 기계가 하고 머리도 기계가 한다. 저거를 인공지능, 인지혁명, 지능을 대체하는 시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일자리가 문제네 하는 얘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가피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일자리 문제를 인공지능, 디지털과 관련해서 딱 뽑았을 때 키워드가 뭐냐?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다. 고용 없는 미래라는 키워드를 뽑게 되는 거예요. 국제기구인 ILO가 미래 보고서를 하면서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 지역 성별 격차 문제가 생긴다. 격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그런데 없는 지역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생길 거다. 한 나라 안에서도 격차가 생길 거다. 당연히 우리가 느끼고 있죠. 성별로도 생길 거다. 크라우드 워킹. 크라우드 워킹이라는 건 뭐예요? 마이크로 워킹이죠.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이 하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 쪼개진 걸 마이크로하게 나눠가지고 뭐예요? 크라우딩해서 해가지고 뭐예요? 프리랜서한테 할당 주고, 그죠? 그래서 도급제 비슷하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디지털 일용직. 옛날에는 그냥 우리 건설 노가다 해서 일용직 했는데 이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뭐예요? 푼돈을 버는 디지털 일용직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이 바뀐다는 거고. 이거를 세계 포럼, 이게 이제 노동계에서 본 건데 아예 경제계, 이건 자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 경제계에서 또 분석을 해봤더니 뭐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작년에 분석한 겁니다. 일자리가 6,900만 개는 새로 생기겠지만 8,300만 개가 없어지면서 뭐예요? 1,400만 개 일자리가 감축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준다는 거죠. 더 나아가 뭐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변하는데 빠르게 감소하는 게 있고 빠르게 느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비숙련 노동이 감소할 거라고 봤어요. 인공지능이 나타나도.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우리가 오픈 AI 딱 하면서 어떤 걸 느끼게 돼요? 비숙련이 아니라 뭐예요? 고급 지능 노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와,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능 전문 노동도 예외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의 미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 직장에 들어가면 상시 고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간적 변화, 외부적 유연화, 내부적 유연화인데 외부적 유연화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뭐예요? 파견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해. 그치? 원래 우리가 하던 작업인데 뭐예요? 부서를 띄워갖고 밖에다 줘버려. 도급.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더 아웃소싱 줘버려. 더 나아가 크라우딩으로 줘버려. 요즘은 이게 많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이제 집에서 근무해도 돼요.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사무실이나 공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업원들은 서로 볼 일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모바일로도 이동하는데 카톡에서 작업 지시가 와. 그치? 6시까지 오면 좋은데 9시에도 와. 이런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가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업무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그럼 야 이거는 공간이 이렇게 이게 그럼 내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뭐예요? 나는 원래 평생 직장으로 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런데 뭐예요? 기간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아까 2년만 다니세요. 3년만 다니고 땡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파트타임.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일하고 땡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팀이 만들어진데 옛날에는 뭐예요? 부장 있고, 실장 있고, 국장 있고, 이렇게 이제 부서 체계가 딱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민주적으로 한대요. 어떻게 했더니 전부 팀이래. 이제 팀제로 바뀌는 거예요. 팀제로 바뀌면 그게 평등하고 좋지? 근데 그게 이제 골 때리는 문제를 만들죠. 뭐냐? 그랬더니, 오늘은 프로젝트를 A 프로젝트에서 일주일 동안 했어. 다음에는 B 프로젝트를 하래. 그 다음에 C 프로젝트를 하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출근하면 자기 사무실 있고 앉아서 딱 옷장 딱 걸어놓고 앉아서 컴퓨터 앉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 가서 일하고 일주일 다음에 여기 가서 일하고 이걸 팀제래. 그러면서 프로젝트별로 막 경쟁을 시키는데 미치겠어. 여기에 적응 못하는 거는 너는 이제 그만둬. 파이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막 전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클라우드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 책상은 아예 없어지고 뭐예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외국에 있는 데까지 불러가지고 여기서 회의하고 막 프로젝트 이렇게 바뀌어버리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옛날에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장이 책임을 졌어요. 경영이 있고 관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경영은 딱 있는데 나머지 관리 책임을 누가 져요? 모든 노동자들이 다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책임감, 스트레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적어요. 이러한 굉장히 유혈적인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기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는 회사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기업 문화다. 이러고서 뺑뺑 이러면 엄청나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시 표준욕 관계에 익숙해 있던 그리고 집단적인 노사 관계를 했던 여기에서 보장됐던 노동기본권하고 이 시스템 속의 노동기본권이 뭐예요?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기본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섭권, 행동권의 위기가 오는 거죠. 문제고 두 번째로 기후와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2도씨를 넘으면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도씨 정도로 이제 맞춰보자 하는 건데 2만 년 전에 이렇게 했다가 농업혁명 때 빡 올라왔다가 이제 뭐예요? 요 시기에 중세, 고대 거치면서는 좀 올라왔는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산업혁명 때부터 따져봤더니 산업혁명 때부터 인간이 탄소 배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 그런데 뭐예요? 1.5도가 마지노선인데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1.1도라는 거예요. 요거 넘는데 뭐예요? 30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티핑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티핑 포인트는 뭐냐 했을 때 여기 그 북극, 남극 여기 있는 그 얼음 이게 녹으면 수면이 올라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북극은 육지가 아니고 얼음덩어리잖아요. 얼음덩어리는 빙산의 일각이 있지만 바닷속에 있는 것은 고체는 액체보다 부피가 더 커요. 그래서 북극의 빙상이 녹아가지고는 해수면이 올라오진 않아요. 오히려 줄어 오히려. 북극이 뭐 빙상이 있어서 북극 거면 그 얘기는 가짜뉴스예요. 사실은. 그러나 심각한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영구동토층, 알프스라든가 이런 데는 육지에 있는 거, 남극도 육지에 여기 있는 게 녹아버리면 뭐예요? 해수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 어떤 사람은 10cm, 10m, 어떤 사람은 13m, 어떤 사람은 70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70m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연안에 있는 도심들은 다 잠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프리카 태평양의 어떤 섬은 이미 잠기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에 사는 사람은 탄소 배출 1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네가 잠기냐고.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 여기 산, 이게 막 저기 우림지대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면서 이제 이 기후 시스템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무너지는
이런 게 이제 티핑 포인트가 20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는 이미 무너졌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그럼 이 기후위기가 왜 생겼는데 원인을 따져봤더니 뭐예요? 미국이 40%, 유럽연합이 29%,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유럽 국가가 13%에서 이들 나라가 80% 이상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북반구가. 그 남반구는 해봤자 8%밖에 이쪽은 탄소 배출이 이거밖에 안 돼요. 중국을 포함해도 중국이 제일 많이 요즘 한다는데 중국을 포함해도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92% 이상을 북반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한 거야. 근데 피해를 보는 인구는 이쪽에 80%가 더 넘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다. 이걸 기후의 불평등이라고 그러죠. 기후위기. 그래서 기후대응의 역사는 이제 보통 그 브라질에서 했던 리우. 이게 언제냐? 92년. 그 다음에 교토. 여기서는 97년. 여기서 모여가지고 37개국이 야, 온실가스 좀 줄여보자. 이제 한 5.2% 정도 줄여보자. 이게 이제 교토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2015년도 파리 협약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197개 나라가 모여갖고 최종 결정한 게 뭐냐? 2도 넘으면 다 죽는 거고 1.5도로 막아보자.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를 쭉 했더니 뭐예요? 이미 1.1도가 넘어갔고 10년이 더 단축돼서 이제 1.5도는 커버가 안 된다. 저거 막을 가능성이 매우 없어. 이러면서 요즘 이제 기후 이슈가 계속 생기는 거죠.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하고 대한민국은 어떠냐 했을 때 대한민국은 아주 유명한 기후악당 국가고 약탈전환 국가예요. 기후악당 국가라는 건 뭐냐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 볼 때 한국은 기후악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자거나 눈 떠보니 선진국. 그러니까 자고 났다니까 선진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이 선진국인데 무슨 재생에너지가 6%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잠이 들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지나니까 지금 뭐예요? 도로 11호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도로 이제 후진국이 됐다. 이런 거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비율의 증가율이 세계 1등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너무 높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규탄받는 기후악당 국가예요. 여기서 약탈전환이라는 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석탄 전기 발전, 화력 발전 이런 회사는 다 공기업이에요. 근데 석탄 발전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은 제로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는 뭘까요? 풍력, 태양열 뭐 이런 거죠. 그거는 다 뭐예요? 민영기업이에요. 6%밖에 안 되지만 민영기업이에요. 문재인 때 저 전라도 땅에 태양광 막 하자 다 그거 민간회사예요. 그럼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이제 그 탄소 제로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석탄 발전은 제로로 가고 저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거를 이제 늘려간다. 그러면 이걸 이제 석탄 발전 제로가 됐어.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게 100% 됐어. 그게 2050년이나 60년이 돼갖고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의 전기회사는 100% 민영이 돼요. 공기업이 없어집니다. 황당무계하죠? 전력회사가 공기업이 없어져요. 녹색전환을 우리 열심히 해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했는데 공기업이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공기업이 어느 정도야? 거기다 또 한국전력이 뭐 적자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어떻다.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왜 적자인 줄 아세요? 가스공사 미수금이 15조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천연가스가 1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정부가 100톤을 맞춰야 돼요. 그 의무를 공기업이 지고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민간회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SK, GS, 포스코한테 민영으로 수입해도 돼. 그리고 팔아먹어도 돼. 이런 거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세계적으로 가스값이 비싸면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그때는 안 사와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값이 싸잖아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사와요. 그리고 그거를 국내에 팔아먹어요. 비싼 값에. 그거 막 남겨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스값이 비싸면 수입을 안 해. 그럼 세계적으로 가스값이 비쌀 때 100톤을 누가 사와야 돼요? 가스공사가 사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의무가 없고
가스공사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가스공사는 계속 비쌀 때 사겠죠. 민간기업은. 가스값이 쌀 때는 민간기업은 사가지고 그런데 비쌀 때는 이익을 남겨먹겠죠. 이러니까 공기업이 적자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 정말 국가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완전히 시장이 다 잡아먹는, 이제,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녹색 전환의 핵심은 텀블러가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을 세운 나라가 어디냐? 독일 것 본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우루과이입니다. 혹시 우루과이 대통령 중에 그 모이카라고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청빈하고 깨끗한 대통령. 집 한 채도 없어갖고 가난한 그 청빈한 대통령이 그분이 모이카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우루과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우루과이에서는 진보 세력이 노동자와 진보 세력이 광역전선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연속 2번을 집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루과이의 발전소는 전부 석탄이었어요. 이거를 10년 동안 2005에서 2003년 에너지 전략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이 10년을 집권하면서 국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절반 이상을 집행을 했어요. 쫙 진보 진영이.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는 95%가 재생에너지예요. 성공한 거예요. 국가 수준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5만 개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에서는 뉴욕지가 그걸 했거든요. 여기도 노동자 일자리. 근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질 좋은 일자리 있잖아요. 금융 다니는 연봉 1억짜리 수준에 준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을 좋은 일자리의 노다지가 어딥니까? 재생에너지예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그 다음에 철도, 지하철 등 그 탈탄소,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돌봄, 공기업의 돌봄, 이런 데가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가능해요. 이거를 정부가 힘있게 밀어붙이면 돼요. 좋은 일자리를 공부분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 따라 배워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대전환기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위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가 급한데. 인구 문제 말씀드리면,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에서는 OECD 의외로 29위예요. 고령화 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 29등이에요. 우리가 고령화가 높지가 않아요. 보통 65세 이상이 7%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를 초고령 사회라는데 우리나라 고령화 높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속도예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프랑스는 114년이다. 일본은 70년이다인데 우리는 뭐예요? 한 20년 만에 그냥 초고령 사회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100km로 가면 경치도 보고 한 번씩 뭐 통화도 하고 과자도 하나씩 먹고 이러면서 운전할 수 있는 속도가 90km, 10km예요. 근데 이 고령화 속도는 500km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한눈 파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현재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이 0.7이고 서울이 0.5인데 0.5라는 게 무슨 뜻이냐? 100명의 어른이 있는데 애가 55명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 애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200명이 있어요. 남자 100, 여자 100. 이거에 50%. 그죠? 그럼 100이죠? 이거에 또 50%. 그럼 50, 50. 그죠? 이렇게 되니까 100명에서 50명으로 줄는 게 아니라 200명이 25명 되는 속도를 0.5라고 합니다. 저 계산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세대 반 딱 지나면 200명이 사라지면서 25명 남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하죠? 175명이 사라지는 인구 저하 속도라니까요, 저게.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피라미드가 여기 없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의 인구 문제는 격차예요. 하나는 속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팍팍 터집니다. 근데 감당이 안 돼. 또 하나는 격차.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종속적인 신자유주의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양극화가 심해요. 교육도 양극화, 주거도 양극화, 임금도 양극화, 노동시장도 양극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양극화는 뭐냐면 수도권 밀집과 지방 소멸의 양극화예요. 전부 서울로 오죠. 근데 어떻게 돼 있냐? 옛날에는 남자들이 보통 도시로 와서 취직을 했어요. 29세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성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왜 여성들이 많이 오냐? 지방에서는 여성들은 디자인, 문화 콘텐츠, 뭐 웹툰 이런 거에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지방에는 그런 직장이 없어요. 그런 남자들은 그래도 창원공단, 여수광양공단, 울산공단이라도 가잖아요. 여성들은 그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인데 집이 없죠? 그러니까 반지하 사는 겁니다. 원룸에 사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주고. 근데 취직도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근데 도시는 계속 없어져. 공무원들이 뭐예요? 옆에 있는 주민 빼오려고. 왜냐? 한 명 없어져서 무너지면 뭐예요? 자기 면이 없어지는데? 그럼 동사무소 공무원도 전부 잘리는데?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 막 생기잖아요. 이런 악순환.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한동안 뭐랬어요? 목련이 피기까지는 김포가 서울로 들어올 거예요. 이런 떼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죠. 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제와 기후 문제와 인구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고 있어. 그러니 중미 갈등 이런 큰 거에다가 이 세 개가 막 밀려오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다극화, 그래서 국제 공급망이 재편되고 금융자본주의가 약화돼서 그런데 다행히 브릭스 등의 신흥 세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패권을 이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동맹을 재편해가고 이러면서 러우 전쟁,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판, 나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이제 제3차 대전 전쟁 위기가 터지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지정학적 관점과 체제 전환적 관점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주권 기반 다극화. 그래서 주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미동맹 몰빵할 거냐? 그게 사는 길이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주권을 가지고 평화에 대한 주권을 가져야 된다. 평화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이 꼭 맞아? 이런 주권에 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거에 나오든 대통령 선거에 나오든 또는 뭐 지방선거에 나오든 이제는 공직자 출마한 사람들 특히 노동자 민중, 거리에서 지금 촛불 퇴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전부 나와서 뭐냐면 주권의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 운명의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아까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인구구조 전환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은 뭐예요? 기본권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기본권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고용권이에요. 노동 기본권은 핵심이 뭐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죠. 이 노동 3권. 요게 헌법의 33조에 있어요. 그거를 반밖에 안 주니까 우리가 노조법 2, 3조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노동 3권은 뭘 전제로 하냐? 정규직 상시적인 안정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해서 노동 3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용이 무너지고 있죠. 고용이. 상대적 실업으로 실업률이 낮았다가 아니라 기계와 싸워야 돼요. 절대적 실업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의 헌법에 뭐가 들어가냐? 고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국가가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새로운 노동기본권 이슈입니다. 그걸 헌법적 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시혜적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가 국민의 그 근로의 권리를 좀 보장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느낌 정도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에너지 전환에서 뭐라 했어요? 국가가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책임지고 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권의 핵심이 뭐냐? 그런 거죠. 특히 이게 많이 다투고 있는 데가 민간 영역입니다. 금속, 서비스 등등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녹색 전환.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후 악당 국가로서 이것이 국가적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나라는 뭐야? 완전히 시장에 에너지가 다 이제 재벌과 외국 기업이 독점하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기 일자리도 많다.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동. 이 인구구조 변동은 모든 지역에서 주거, 교육, 복지, 의료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해요. 지방은 의료 박살입니다. 주거, 집 지으면 뭐야? 미분양인데 안 팔리는데. 서울은 집이 없어서 문제고 반지하러 가고. 이런 주거, 빈곤, 교육 모든 문제에서 다 걸려있는 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각계각층이 주거와 교육과 이런 걸 가지고 다 지역별로 다 싸워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 이게 이 세 가지 문제는 뭐냐? 기본권의 문제이고 이 기본권이 모이면 민주주의와 공공성이 되는 거잖아요. 차별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권, 민주주의, 공공성, 기본권을 모아서 이건 현장에서 싸우고 민주주의, 공공성은 민주노총이나 농민이나 이런 차원에서 싸우고 저걸 다 모아서 국민적으로 주권을 얘기하고 이거를 다 모으면 우리는 뭐라니 이거를 체제전환 투쟁이라고 얘기한다. 체제전환 투쟁. 그래서 체제전환 투쟁 따로 있고 민주주의 투쟁 따로 있고 기본권 투쟁은 현장의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권 투쟁을 모이면 그게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투쟁이 되고 이걸 모으면은 주권을 위한 대로 모아줘야 되고 전체를 우리는 체제전환 투쟁이라고 한다. 이런 안목에서 이 세계사적인 대전환기를 한국 사회의 운명에서 이런 정권한테 맡길 게 아니라 촛불에 노동자, 민중, 우리 국민들, 진보적인 국민들이 나서서 한국 사회를 제대로 전환을 하는 저런 기치를 들고 개척을 해나가자 하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